아가씨 유정도 하지. 은희경 단편 소설. 에이미는 3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30분 전부터 호텔 로비에 내려와 그녀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났다. 에이미의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을 챙기지 않았다며 방에 다녀오겠다는 거였다. 맞은편 의자에 파묻혀서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조금 뒤면 만나게 될 사람의 연락처가 굳이 필요하냐고 대꾸하려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에코백에서 카드키를 꺼내고 있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몸을 일으켰다. 제가 갔다 올게요. 입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훅 풍겨나왔다. 간밤에 잠을 청하려고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 병을 땄다가 결국 반 넘게 비우고 말았던 것이다. 호텔 조식도 걸렀고 오후에야 침대에서 일어나 가까스로 씻고 나온 참이었다. 그 사이 어머니는 혼자 식당에 내려가 식사를 마쳤을 뿐 아니라 내가 좀처럼 깨어나지 않자 다시 1층의 카페에 내려가 커피까지 마시고 왔다고 했다. 검은색 수첩이야 내 캐리어 안에 있을 거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냉장고 안에 생수병이 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의 캐리어는 창가 쪽 침대 옆에 세워져 있었다. 지퍼를 열자마자 꽃무늬 우산 아래 놓인 검은색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꺼내보니 그것은 수첩이 아니라 검은 비닐 커버를 씌운 물경이었다. 책갈피 안에는 빛바랜 편지 같은 것이 몇 장 끼워져 있었다. 흰 봉투의 테두리를 따라 빨강과 파랑의 사선이 띠처럼 둘러있는 국제 봉합 묘서였는데 한참을 들여다보고서야 소인이 1955년이란 것을 알아보았다. 영어 알파벳으로 적혀있어 낯설었지만 수신인의 이름은 최유정이었다. 60년 전쯤에 미국에서 어머니에게 보내온 편지였다. 나는 그것들을 불경 갈피에 도로 끼워 캐리어에 집어넣었다. 도심 뒷골목에 자리한 오래된 고층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몹시 느리게 움직였다. 나는 눈을 한쪽씩 번갈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숫자 버튼을 읽어보았다. 봉합 엽서의 소인이 1955년이 아니라 1995년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노안이 진행된 건 확실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돋보기부터 맞춰야 할 것 같았다. 카페에서 작업하던 랩톱을 버리고 대형 모니터와 노안용 키보드를 구입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우울해졌다.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느껴지는 것도 노화 탓일 수 있었다. 늙으면 뇌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과 속도가 달라져서 성질이 급해진다고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났다.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사실 이 여행의 모든 게 다 마땅찮았다. 나의 뉴욕행은 뉴욕시 도서관 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문학 주간이라는 행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 차례의 낭독회 그리고 대만과 말레이시아 작가와 함께 아시아 문학의 미래라는 뻔한 주제로 대담을 해야 했다. 호텔에서 행사장까지 나를 안내하는 일은 현지 통역자에게 맡겨졌다. 예정대로라면 나 혼자만의 여행이었다. 출발하기 한 달쯤 전에 둘째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다.
피로연 자리에서 오랜만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았다.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그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뒤늦게 나의 신혼여행지가 뉴욕이었다는 게 떠올라 조금 후회스러운 기분이 들긴 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수진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불편한 화제였던 것이다. 다행히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자리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온 것은 며칠 뒤였다. 뉴욕에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는데 이유는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였다. 나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는 평소 자식들 일에 그다지 관여하지도 또 의존하지도 않는 타입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연금과 새놓은 아파트의 월세로 혼자 노년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고 명절이나 기념일을 빼고는 만나는 일도 많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 집에 불려가서 벽에 못을 박고 매뉴얼을 읽어가며 가전제품을 손본다거나 인터넷으로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거나 정기검진 같은 데에 동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일은 어머니가 주변에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을 사서 대부분 혼자 해결했다. 솔직히 나로서는 그런 어머니의 독립적인 성격이 편했다. 어머니가 운전면허를 딴 것은 환갑이 넘어서였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승용차를 처분하는 대신 자신이 그것을 몰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가족 모임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했다. 어머니가 운전을 하게 되자 주변 할머니들은 환호했다.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도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또 차 안에서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실컷 떠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노인 불교 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운 것 또한 이른이 다 되었을 때였다. 할머니 학생 중에서는 유일했다. 그리고 요즘도 계속하고 있는 시니어 요가는 지역 대회의 단체전에서 본선까지 올라간 실력이라고 했다. 그렇다 해도 어머니는 82세였다. 한때는 주변에 이메일 쓸 줄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며 내 계정으로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낼 만큼 적극적이었지만 백내장 수술을 한 뒤로는 거의 컴퓨터를 쓰지 않았다. 친구들이 죽거나 하나둘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운전도 그만둔 지 오래였다. 여행을 가는 대신 텔레비전의 여행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쪽으로 취미를 바꿨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미국까지 갈 생각을 한 걸까? 게다가 어머니는 평소 내가 작가라는 것도 그리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내 책은 읽어본 적이 없었으며 내 낭독회 역시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다. 왜 이 여행에 동반하려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건강에 대한 갖가지 염려를 내세우며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시도했다. 50을 앞둔 나이에 어머니와 단둘이 외국 여행을 하는 기특하거나 딱한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았으므로 다소 열심이었다. 하지만 항공권을 누나가 사주기로 했다는 데에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누나조차 말리지 못했다면 어머니의 용건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또 팔순의 어머니를 외국의 호텔방에서 홀로 잠들게 해서는 안 되므로
방도 같이 써야 했다. 하루뿐인 자유 일정은 물론이고 행사 때에도 어머니를 호텔에 혼자 둘 수는 없었다. 닷새 동안 어머니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여정이 된 것이다. 긴 비행시간 내내 어머니는 그다지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출발 직전까지 미뤄왔던 마감을 맞추느라 밤을 새운 내 컨디션이 더 엉망이었다. 나는 와인을 곁들여 기내식 먹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해서 골아 떨어졌다. 간간히 눈을 떠서 옆자리를 보면 어머니는 돋보기를 걸치고 독서등 아래 불경을 펴놓고 있거나 승무원에게 물을 청해 마셨고 손거울로 주름진 얼굴을 살피고 아니면 팔짱을 낀 채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를 깨우는 일도 없었다. 마침내 비행기가 땅에 내렸을 때 어머니는 안전벨트를 풀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제 발로 의자에 묶여서 12시간 넘게 앉아있는 동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 세상에 인간같이 지독한 게 없어. 그 말조차 안 했다면 나는 어머니가 아주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여겼을 것이다. 수화물을 찾은 뒤 우리는 교대로 화장실에 다녀왔다. 나는 어색함을 무릅쓰고 어머니를 부축하기 위해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손을 완강하게 밀쳐냈다. 걸음은 느렸지만 택시가 그려진 안내판도 먼저 발견했고 그곳까지 자신의 캐리어도 손수 밀었다. 택시가 강을 건너 맨해튼에 들어서자 10여 년 만에 보는 거리와 건물들이 나에게 어쩔 수 없이 감회를 불러일으켰다. 티파니 매장에서 수진의 하트 목걸이를 사고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고기를 썰어 서로의 접시에 놓아주던 게 기억났다. 택시기사와 내가 뉴욕의 겨울 날씨에 대해 몇 마디 주고받고 또 라디오에서 음악방송 진행자가 빠르고 높은 목소리로 혼자 떠들어대는 동안 어머니는 줄곧 차창 밖만 내다보았다. 땡큐 외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어머니는 그러나 방에 들어오자 택시 기사에 대한 예리한 인물평을 했다. 주의가 산만하고 불만이 많고 한국 기사들에 비해 계산이 느리다는 거였다. 누나는 3남매 중 내가 가장 어머니를 닮았다고 말하곤 했다. 사람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좋아해서 어머니에게 친구가 많은 것이며 똑같은 이유로 내가 소설가가 되었다는 거였다. 그리고 어머니와 달리 내게 친구가 없는 건 냉정한 성격만 닮았을 뿐 어머니가 가진 너그러움이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내 생각에 누나는 어머니의 자기 위주인 성격을 가장 많이 닮았다. 사춘기 때 누나는 어머니를 미워했다. 그것은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자모사라는 시조만 보더라도 매우 정당한 감정이었다. 바리밥 남 주시고 잡숫느니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얇은 옷을. 누나는 어머니가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자신에게 헌신적이고 자애로운 어머니이길 원했다. 하지만 그때 막 40대로 접어든 어머니는 삶의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남편이 사업 빚에 쫓겨온 가족이 야반 도주하다시피 고향을 등졌는데 정작 일거리를 찾겠다고 다른 도시로 떠난 남편은 몇 달째 소식이 없었다. 수험생인 고3을 비롯해 고1과 갓
국민학교에 입학한 새 자식들의 치닥거리를 하면서 어머니는 주인집이기도 한 양품점의 일을 도와 봉지쌀을 샀다. 새벽에 주인집과 같이 쓰는 셋집 부엌에서 도시락 4개를 싸고 한밤중에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가계부에 엎드려 잠들었다.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다. 누나가 훔쳐본 그 편지에는 궁궁한 생활 속에서 자식들과 씨름하며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사는 나날이 지겨워서 다 팽개치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다는 구절이 있었다. 누나는 충격을 받았다. 가출을 꿈꾸는 것은 가정 형편도 어렵고 어머니와 불화하는 자신이어야 했다. 어머니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그처럼 희생과 자애를 덕목으로 삼지 않고 자기 애가 강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노년에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요즘 누나의 결론이었다. 뉴욕에 도착한 순간부터 어머니는 곳곳의 풍경을 어머니 방식으로 스캔하기 시작했다. 첫날 저녁 내가 호텔 근처에서 어렵게 찾아낸 좁고 어두운 중국 음식점의 위생 상태, 이튿날 호텔 조식을 먹고 주변 산책을 하면서 마주친 노숙자들의 당당하고 공격적인 태도, 록펠러 센터 스케이트장을 구경하던 관광객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같은 건 어머니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어머니는 호텔 벨보이들이 문 손잡이를 잡아주는 것만으로 팁을 받는 장면이며 슈퍼마켓 계산대의 점원이 동양인에게 유독 불친절한 것도 유심히 보았다. 그런가 하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빌딩이나 화려한 전광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내게 설명을 요구했으며 때로 감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래서 최고에서 최하를 노는 나라라고 하는구먼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나의 낭독회는 도착한 다음 날 오후였다. 통역자인 김 선생이 구형 어코드에 나와 어머니를 태워 퀸즈에 있는 조그마한 시립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김 선생은 내 또래로 보이는 인상 좋은 남자였다. 유학을 왔다가 한인교회에서 만난 교민 여성과 결혼해 미국에 눌러 앉았는데 작은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교민 커뮤니티의 일을 돕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시 도서관 협회의 행사라고는 해도 진행이나 홍보는 사실상 초청 작가의 교민 커뮤니티가 맡아 하고 있었다. 관객은 교민과 유학생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눈에 띄었다. 아마 한국 작가보다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것이다. 어머니는 그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내 모습이 잘 보이는 위치였다. 낭독회는 무리 없이 끝났다. 질문 시간이 길어진 것은 한국 걸그룹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금발 청년과 이민 오기 전 젊은 시절에 읽었던 한국 문학에 대해 긴 소회를 늘어놓는 교민 노인 때문이었다. 약간 지친 기분으로 사인을 하면서 보니 어머니는 검은 슈트 여성과 그때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에이미였다. 에이미는 김 선생과 잘 아는 사이였고 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낭독회에 왔다. 김 선생의 소개에 따르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음대 학생이고 틈틈이 한국인 커뮤니티에 연주 봉사를 하는
확실한 교회 신도였다. 그녀는 한국 작가는 물론이고 작가를 가까이에서 본 것은 처음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며 나를 향해 활짝 웃었다. 나는 김 선생이 몇몇 교민들과 주고받는 눈인사로 그가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는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에이미도 그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다. 김 선생이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 우리를 데려갔던 K타운의 한 식당까지 동행하는 걸 보면 좀 더 가까운 사이 같기도 했다. 그녀는 악기 케이스를 손에 들고 우리를 따라왔다. 그리 크지 않은 식당이었다. 만면에 사람 좋은 웃음을 띤 채 김 선생이 어머니 쪽으로 반찬 접시를 옮기며 말했다. 어머님, 뉴욕 구경은 좀 하셨습니까? 그러고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에이미에게 관광 안내를 부탁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에이미는 오전에 바이올린 레슨을 빼면 시간이 많다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호텔로 돌아온 뒤 나는 어머니에게 내키지 않으면 관광은 취소해도 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되려 닷새 동안 어떻게 너하고만 계속 붙어있어 라며 고개를 젓더니 에이미가 고학생이니 비용을 좀 넉넉히 줘야겠다고 대꾸했다. 어머니와 에이미는 그 사이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다. 에이미는 시카고 출신이고 브루클린 외곽에 룸메이트와 살고 있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덕분에 한국말을 잘하는 거였다. 어머니는 예리함을 발휘해 에이미의 말에 깃든 경상도 억양을 알아차렸다. 할머니가 울산 사람이란 것까지 알게 되었다. 또 에이미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할머니와는 며칠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할 만큼 가까웠다.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게 전했다. 에이미는 이미 도착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후드가 달린 패딩에 숏 팬츠와 앵글 부츠를 신은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앳돼 보였다. 에이미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어딘지 조금 어색했다. 유정 선생님은 푹 잤대요.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 우리 재미있게 놀 거예요. 에이미는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붙여 불렀다. 어느 쪽으로 갈 건가요? 어머니에게 수첩을 건네준 뒤 빈 의자에 엉덩이를 내려놓으며 내가 물었다.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유정 선생님이 뉴욕을 잘 알아요.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곧바로 유정 선생님이 컴퓨터 검색을 할 수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어머니 집에는 여전히 구형 데스크탑이 식탁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제 호텔 주변을 산책할 때 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라디오 시티를 알려주자 걸음을 멈추고 여기가 거기냐며 아른 척 하던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에이미가 콧등을 찡그리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은 밀크앤하니 갈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스인데 유정 선생님이 거기 가보고 싶대요. 어머니와 에이미가 호텔의 회전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나는 천천히 생수를 마셨다. 키가 큰데다 두툼한 패딩까지 입은 에이미는 활기차 보였다. 그에 비하면 잿빛 코트와 털목도리에 감싸인 어머니의 뒷모습은 전에 없이 작고 쇠약하게 느껴졌다. 주변 경관이 낯설고 건물들이 크기 때문일까? 어쩌면 어머니의 뒷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본 적이 없어서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에이미는 어머니를 부축하는 대신 손을 잡고 있었다. 뜻밖에도 자연스럽고 다정한 풍경이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로드웨이 극장가와 타임스퀘어 부근을 조금 걷다가 적당한 바를 찾아 로컬 브루어리 맥주나 한잔할 생각이었다. 그 정도면 뉴욕 관광은 충분했다. 주최 측에서는 아시아 작가들을 배려하는 한편 과시할 의도로 맨해튼 한복판에 숙소를 잡았겠지만 관광지나 미술관이나 쇼핑 같은 건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미 수진과 섭렵한 코스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의 가장 예외적인 시간이었다. 코끝이 조금 차가웠지만 걷기에 나쁘지 않은 날씨였다. 공기도 제법 맑았다. 쉐이크 버거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는 게 보였다. 살펴볼 필요도 없이 선택은 머쉬룸 버거와 밀크 쉐이크였다. 하지만 워낙 붐비는 매장인데다 벽에 기대선 채로 급히 먹은 탓에 수진과 처음 먹었을 때와 같은 감흥은 없었다. 다시 8번 에비뉴 쪽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행선지도 없이 낯선 거리를 걷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커피숍으로 보이는 간판을 향해 골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보니 커피숍이 아니라 작은 극장이었다. 극장에 들어가 표를 산 다음 나는 구석의 카페테리아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몸을 녹였다. 어머니의 캐리어에 들어있던 편지의 소인이 1955년이 맞을 거라는 생각은 왜 떠올랐는지 알 수 없었다. 러브 스토리도 있고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도 나오고 무엇보다 여성의 패션이 있었다. 시대 배경 또한 가을의 전설이나 흐르는 강물처럼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취향에 맞았을 것이다. 호텔 방으로 들어와 시계를 보니 7시 가까운 시각이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불경에 끼어져 있던 편지가 떠올랐다. 봉투를 조금 떨어뜨려서 거리 조절을 해야 했지만 가벼운 노안으로 못 읽을 정도는 아니었다. 캠프 업쇼 퀀티코. 퀀티코라면 양들의 침묵 첫 장면에 등장하는 미국 훈련소가 있는 곳이다. 나는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듯 얇고 누렇게 변색된 봉합 엽서의 뇌 귀퉁이를 천천히 펼쳤다. 휴일이면 워싱턴이나 뉴욕에 자주 놀러 갑니다. 눈이 부시다 할 만합니다. 이곳 미국인들은 몹시 친절하며 우리가 말을 못하여 가만히 있으면 밥까지 입에 가져다 줄 정도입니다. 한편 재미있는 점도 많고 또한 창피하며 씁쓸할 적도 많습니다. 사실인즉 미군 장교들 사이에 끼어 교육받기가 힘이 드는군요. 1955년 7월 12일 1950년대에 미국 땅을 밟은 청년이 고향에 전하는 짧은 안부 편지였다. 아마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부대에 인연이 닿아 그 나라의 군인의 신분을 갖게 됐을 것이다. 그 다음 편지는 조금 더 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17일간이나 얻어 유명한 곳 그리고 낯선 곳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구경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 떠나지 못할 줄 알았던 고향 마을을 떠올리면 그야말로 촌놈
동물원 구경 다니는 격이지요. 어제 저녁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극장 라디오 시티 뮤지컬에서 어마어마한 시설에 아주 날씬한 쇼에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으면 저기에는 아주 음침한 스트립쇼가 있고 그러는가 하면 거지가 득실득실한 판입니다. 하여튼 이놈의 미국이란 나라는 최고에서 최하로 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세상 경험을 제대로 쌓아볼까 합니다. 귀국은 내년 4월경입니다. 1955년 12월 22일 날짜 아래에 적힌 발신인의 이름을 유심히 읽어보았다. 박형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 세 번째 편지는 종이가 가장 많이 달아있어서 접혔던 부분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했다. 지난 주말에는 코니 아일랜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정녕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풍경을 도저히 편지에 담을 수가 없군요. 언젠가는 꼭 나의 유정한 사람과 그 해변을 걷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5년 8월 6일 나는 편지를 다시 제자리에 넣어놓고 캐리어를 닫았다. 청년 박형만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편지는 60년 동안 간직되었고 미국까지 따라왔다. 그 60년은 박형만의 고향 처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서울 외곽 도시로 8번인가 9번 이사를 다니고 일을 벌이기 좋아하지만 도망치기도 좋아하는 남편의 작은 사업에 격리를 도맡아 함으로써 끝없이 생겨나는 빚을 갚아나가고 친정의 맞이로서 5 동생들을 챙기고 수많은 간혼 상제를 치르고 남편과 사별하고 3번에 걸친 딸과 며느리의 출산을 수발하고 노인 불교 대학의 봉사 단원으로 10년 넘게 보육시설이 아이들을 돌봐왔던 시간이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여고 졸업 이후 읍사무소에서 일했고 온갖 혼담을 물리치면서 객지로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 정도로 아버지에게 완전히 반해 있었다는 건 아버지의 입을 통해 자식들 모두 알고 있는 사연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날 눈가가 빨개진 누나가 어머니에게 물었었다. 엄마, 뭘 보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반했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반말을 하지 않는 점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 주변에 아버지처럼 어린애나 여자에게 하대를 하지 않는 남자는 드물었다. 누나의 말대로라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첫사랑이자 생애 유일한 남자였다. 마지막 잔을 비울 때까지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은 9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해외 로밍이 안 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국제전화로 몇 번이나 통화를 시도해봤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뿐이었다. 나는 김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선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사무적인 냉랭함이 느껴졌다. 그는 늦은 시각에 웬일이세요? 라며 자신의 업무를 벗어난 일이라는 걸 명확히 한 다음에야 에이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에이미의 연락처는 모른다고 했다. 지난주에 그가 관여하고 있는 한 한인단체의 자석 묵음 파티가 있었다. 에이미는 그 묵음 파티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봉사대의 일원이었다. 행사를 마치고 뒷마무리를 하는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다고 했다. 나는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김 선생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면 잘 아는 사람이죠. 여긴 교미 커뮤니티예요. 김 선생의 말투는 변명보다는 훈계조였다. 여기는 각자가 알려주고 싶은 만큼만 알면서 살아요. 그게 잘 아는 거예요. 통화를 마치기 전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다. 허니앤밀크라는 장소를 아느냐고 묻자 김 선생은 꾸짖듯이 말했다. 거기는 왜요? 위험한 술집인데. 왜 금주법 시대에 기분 낸다고 비밀스럽게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책임 못 져요. 나는 고맙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나와 반대편 자리에 나란히 앉은 어머니와 에이미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에이미는 그런 어머니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표정이었다. 어젯밤 그녀는 결국 집에 가지 못했다. 10시가 다 되어 호텔로 돌아온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침대로 가서 눕더니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손에는 시든 꽃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다. 상황을 알기 전에는 잠이 올 것 같지 않은 나는 결국 에이미를 호텔 바로 데려가야 했다.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화가 난 탓도 있지만 술이 부족하다는 게 진짜 이유일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미에게서 경위를 듣는 것보다 내가 빠르게 술잔을 비우며 온갖 이야기를 두서없이 짓거리던 장면이 더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것이다. 택시를 타겠다고 일어서는 에이미에게 굳이 침대를 내주고 나는 소파에 눕자마자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정오 무렵 김 선생이 나를 행사장으로 태워가려고 프런트에서 연락을 해왔을 때 전화를 받은 것은 어머니였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에이미와 함께 조식을 먹었고 코니 아일랜드에 가기로 일정까지 정해놓았다. 김 선생의 어코드에 몸을 실은 뒤에야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등받이에 기댄 채 머릿속으로 상황을 천천히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결국은 핸드폰을 꺼내 호텔방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날 어머니와 에이미는 미드타운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 간 곳은 블루노트였다. 에이미의 말로는 스탠다드 재즈가 연주될 때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고 한다. 그곳에서 나온 뒤에는 피자 가게를 순례했다. 어머니는 음료 대신 물만 조금 마셨고 피자도 한 입씩밖에 먹지 않았으므로 밀크앤허니에 가서 알코올이 없는 칵테일 한 잔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 그곳은 김 선생이 겁을 줄 만큼 험악한 장소는 아니었다. 허름한 두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에 문을 달고 지붕을 덮어 만든 간이 주점이었다. 문을 열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이 나왔다. 세 번째 문을 통과해서야 금주법 시대 복장을 한 불친절한 종업원과 시멘트 외벽 아래 놓여있는 기울어진 탁자 몇 개가 나타났다. 음악은 올드팝이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렸을 때 집에 레코드가 꽤 많긴 했다. 그러나 재즈와 올드팝을 좋아하는 건 아버지였다.
어머니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레코드의 주인은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회가변에서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는 신민요인 울산 아가씨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나의 예상을 벗어나 있었다. 나는 무거운 머리를 차가운 차창에 기댔다. 조금 전 망쳐버린 토론회가 떠올랐던 것이다. 코니 아일랜드는 마지막 역이었다. 눈은 역에 도착하기 조금 전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전철역을 나왔을 때에는 눈발이 더 굵어져 있었다. 흰눈이 도로 위에 다 녹으면서 바닥이 점점 검게 젖어갔다. 에이미가 어머니의 꽃무늬 우산을 펴들었다. 우산 아래 두 사람이 앞장서 걸었고 나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갔다. 펄펄 내리는 눈 속에서 모래와 바다와 하늘이 세 개의 층을 이루며 끝없이 펼쳐졌다. 텅 빈 해변에 수없이 많은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수진이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코니 아일랜드라는 브랜드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수진은 이따금 그 가게를 떠올렸다. 수진이 겨울에 코니 아일랜드를 좋아할까? 그럴 것 같았다. 비록 아이스크림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보드워크를 걸으며 갈매기의 춤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안내소의 처마 아래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던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바다에 온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네. 내가 기억하기로 어머니가 여름 휴가를 떠나는 누나 가족들과 함께 제주에 갔던 게 재작년이었다. 본인이 친구들을 차에 태우고 놀러 다니는 것만 소풍이나 여행으로 치는 걸까. 에이미는 모래밭 여기저기에 발자국을 찍어가며 혼자 눈을 막고 있었다. 이따금 우리 쪽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처마 및 난간에 기댄 채 한참 동안 말없이 그쪽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늙으면 이상하게 평소 기억했던 것보다 더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 내가 마당에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루끝에 앉아서 웃으며 손짓하던 거, 그런 게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작가니까 제대로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게 꼭 죽으려고 연습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 지금처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머니는 다시 우산을 펴들고 에이미가 있는 해변으로 나갔다. 어머니와 에이미는 잠깐 우산 아래에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둘이서 무슨 이야기인가를 주고받더니 에이미가 어머니를 향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 경계도 좋지만 인심도 좋고요. 후렴 부부는 에이미도 아는지 따라 불렀다. 울산의 아가씨 유정도 하지. 쏟아지는 눈 속에서 에이미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내 귓가로 들려왔다. 유정 선생님, 다음번에는 시카고로 오세요. 우리 할머니도 만나요. 같이 카지노 가서 게임 놀아요. 이제 어머니는 우산을 옆으로 제치더니 우뚝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허공에서 쉴 새 없이 눈송이가 뿜어져 나와 어머니 얼굴로 떨어져 내렸다. 에이미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둘은 다시 노래를 시작했고 춤이라도 추듯이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문득 어머니의 혼잣말을 중얼거려 보았다. 춤춰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 나는 머릿속으로 혼잣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현재에 살아야지. 지금 나에게는 누군가와 다시 와보고 싶은 곳이 생겼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계속해서 새 친구를 사귀겠지.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놀면서 눈이 더 빠르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눈발을 뚫고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미친 듯이 퍼붓는 눈의 율동 때문에 온 세상이 들썩거리는 것 같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흔들려 마치 춤을 추는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가 부른 노래의 후렴 부분은 내 귀에도 익은 가락이었다. 아가씨 유정도 하지. 나는 퍼붓는 눈을 맞으며 그 음률에 맞춰 춤을 추듯이 한 발 한 발 어머니에게로 갔다. 여행이란 죽음의 예행 연습이라는 어머니의 말은 잊히지 않는다. 그 여행 내내 어머니는 검은 수첩을 갖고 다녔고 그 안에는 빛바랜 내 신춘문예 당선 기사가 간직돼 있었다. 이따금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뭘까 떠올려 본다. 5살 무렵 어머니와 바다에 같이 갔던 날, 이전의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나이가 들면 그때 더 어린 날의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그 기억 속에서는 나를 포대기에 안은 젊은 어머니가 아가씨처럼 웃으며 재즈와 올드팝에 맞춰 춤추고 있을지도 모른다.